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정민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달 나가는 보험료 너무 부담되진 않으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지갑과 보험료를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장분석 전문가 이보라입니다. 올바른 금융의 가치를 전달하겠습니다. AFC 자산관리 이차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에팔자산관리 박성빈 전문가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부터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3대 질병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보라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3대 질병 보험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이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보험 이야기를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담보가 3대 질병에 대한 담보들인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암, 뇌, 심장 질환에 대한 담보들을 3대 질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3대 질병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을 두 가지 포인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보장에 대한 범위인데요. 3대 질병을 보장해주는 담보들이 각각 보장 범위가 다르다는 것, 혹시 MC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나요? 보통 보험은 가입을 하면 보장을 받고 가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가입을 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가입을 했는데도 내가 잘 모르고 가입했다면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이 보장 범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선 암 담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암은 크게 일반암, 소액암, 유사암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암 담보는 질병분류기호상 C코드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암들을 보장해주고 가입 금액의 100%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에서 유방암을 포함하여 남녀 생식기암, 대표적으로 자궁암, 전립선암 등을 소액암으로 구분하여 보장 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다행히 요즘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험들은 소액암을 일반암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으로 구분되는 보험도 함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소액암 구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유사암은 보통 일반암 가입 금액의 10%에서 20% 정도를 지급하거나 가입 시에도 한도 제한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갑상선암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뇌혈관 질환 담보입니다. MC님, 혹시 뇌혈관 질환 담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것 알고 계셨을까요? 네,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그리고 뇌졸중, 뇌출혈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지 않나요? 역시 보험방송 전문 MC님답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하지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일반 소비자분들이 대부분 뇌질환 담보 세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시는데요. 표를 함께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집에 증권이 있으시다면 증권을 펴서 함께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뇌출혈, 뇌졸중 담보는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요. 증권을 살펴보면 이 담보가 없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과거에 대표적으로 많이 가입하던 뇌질환 담보들이죠. 그런데 5, 6년 전부터 많은 보험사들이 이 뇌출혈, 뇌졸중 담보보다 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담보를 탑재하면서 보장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뇌혈관 질환 중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것은 I63 코드인 뇌경색증인데요. 이 뇌경색증이 뇌출혈 담보만 가입한 분들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최소한 뇌졸중 담보 혹은 뇌혈관 질환 담보에 가입하신 분들만 보장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제가 만나뵈었던 고객님 중에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지급이 거절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잘 가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객님이 가입하신 담보가 뇌출혈 담보였던 것입니다. 그 고객님은 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보험은 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납입한 보험료가 막상 병에 걸렸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없다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 내 보장 내역에 대한 보장 내용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또 정확한 내용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뇌혈관 쪽은 가장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검진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잘 진단되지 않았던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등 그런 부분도 같이 보장해주는 뇌혈관 질환 담보를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다음은 심혈관 질환 담보입니다. 심혈관 질환 담보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급성 심근경색증만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이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드라마 보면 회장님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거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동맥이 막히기 전에 좁아지는 협심증 발병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협심증은 전체 심장질환 중 62.7%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데 만약 급성 심근경색 담보만 가입되어 있다면 협심증은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을 제대로 받고 싶다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범위가 넓은 부정맥과 심부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들이 많이 있으니 심장질환 담보 가입 시에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보장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가지고 가실 건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 증권에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이 없다면 반드시 보험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신 거죠.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증권을 살펴보시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대 질병을 잘 가입하는 방법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적절한 보험료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가족력이 있어서 혹은 설계사가 좋다고 하니 본인의 사정과 맞지 않는 과도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유지를 하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정리는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해지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에 대한 보장도 사라지지만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손해가 발생되게 되죠. MC님은 보험을 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크게 아프게 되면 돈 들 일이 생기잖아요. 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가장 FM다운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인해 현재 경제 수준을 무너뜨리지 않는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의 아주 성실한 40대 가장분이 계셨습니다. 결혼 생활 시작할 때 부모님의 도움 없이 단칸방부터 시작하여 열심히 일하고 모아서 수도권의 자그마한 아파트도 한 채 마련하셨습니다. 곧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예쁜 딸을 위해 학교 근처 아파트로 정했는데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2억 정도의 대출은 받았지만 세 가족 알뜰히 살면 지금 월급으로도 잘 갚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딸아이 입학식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우리 딸이 아빠를 멋지다고 생각할까?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면서 엄청 행복하고 설레이고 두근두근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행복만을 앞둔 이 가정에 만약 무서움이 찾아오면 어떨까요? 성실히 일하는 아빠가 출근길에 큰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겠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딸아이를 위해 이사간 그 아파트를 지키려면 대출금을 문제없이 갚으려면 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면 꼭
맞네, 보험 많이 들어놔야겠네 하시면서 덜컥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설마 MC님 방금 그런 생각하신 건 아니시겠죠? 티가 났나요? 너무 심각하게 듣고 네. 계셔서 자, 그러면 보험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럼 얼마나 가입을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고 이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보험료의 기준을 설명하기에 앞서 수많은 담보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3대 질병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오늘 못 다룬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질병은 나라에서 중증 질환 산정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험 불만 제로에서 많이 다루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암은 5년,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30일 동안 치료비의 95%를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환자는 5%만 부담하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제도도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급여 치료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30일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항목들은 비급여 치료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따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암 진단금은 얼마나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암 치료는 수술과 집중적인 항암 치료를 1년 정도 시행한 뒤 이후 4년 동안 경과 관찰하여 더 이상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으면 완치 판정을 하게 됩니다. 집중 치료를 받는 1년 동안은 소득 활동보다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연봉 정도를 암 진단비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암 진단비에 대한 기준도 세워주셨는데요. 그런데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학생분들이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기준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2021년 통계청 월급 자료를 참고하면 40대 때 소득의 정점을 찍고 50대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은 100세 이상 보장을 받는 장기 상품이기에 소득이 적은 현재의 기준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현재 여력이 안 된다면 현재 소득 기준으로 가입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보장도 같이 늘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언제나 우리는 오늘이 내 삶의 가장 젊은 날이고 보험은 젊을수록 저렴하기 때문에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현재의 기준보다 미래의 소득을 예측하고 가입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참고한다면 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남성은 5천만 원, 여성은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적절해 보이고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8천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적절해 보입니다. 바로 이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심혈관 진단비의 기준도 알아볼 텐데요. 조금 무서운 이야기지만 뇌혈관과 심혈관 환자분들은 회복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장애를 남기고 장기 요양 상태가 될지 3개월에서 길어도 6개월 정도 안에 판가름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의 급여, 즉 연봉의 절반 정도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가입하시는 분의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손해율이 높은 담보이기 때문에 가입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40대 남성 기준 혈관질환 담보는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 1천만 원 정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 혈관질환 진단비로만 연봉의 절반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수술비와 적절히 섞어서 설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3대 질병 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 2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보험은 통신비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고정 지출인데요. 길게는 몇십 년을 내야 하는 장기 상품입니다. 앞으로는 오늘 알려드린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보험을 관리한다면 불필요한 보험을 줄이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당신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보험 분석 전문가 이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보라 전문가님과 함께 3대 질병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암 치료비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차영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조금 설명드릴 보험은 암 치료비 보험입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MC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네. 혹시 최근 뉴스 기사에서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외국에서만 할 수 있었던 치료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치료 방법은 모르거든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좋아요. 많이 알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사실 최근에 중입자 치료에 굉장히 핫한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 저 또한 이 중입자 치료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어머님께서 항암 치료를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도대체 중입자 치료가 뭔데 그렇게 빠르게 암 치료를 할 수 있고 암을 완치시킬 수 있어라는 거에 관심을 조금 가졌었던 것 같거든요. 이 중입자 치료 다들 들어는 보셨을 텐데 자세하게는 모르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중입자 치료는 말 그대로 방사선 치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뭐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분하지 않고 이 방사선을 쬐는 부위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세포를 사멸했다라고 하면 이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암세포만을 방사선으로 쬐서 이 사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치료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암세포만을 공격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치료 효과도 좋고 완치 판정도 높은 치료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혹시 이게 보험으로도 나오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 암치료 보험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다양한 암치료 기법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 암 환자 수가 가장 먼저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의 발생률이 20년 동안 15만 명이나 넘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네. 서울 종로구에 사는 인구수가 한 1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20년 동안 15만 명이라는 암 환자 수가 늘어났다는 건 서울 종로구에 사는 인구수 정도가 암 환자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 19년,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할지라도 암 환자 수가 8,800명 가량 증가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암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게다가 건강검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건강검진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암 진단을 받고 있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보통 20대, 30대 친구들이나 동생들을 많이 이제 연락을 받는데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어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주변에 굉장히 많고 이게 성별을 가리지 않고 진단을 받다 보니까 점점 암 진단을 받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요. 조금 제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6년부터 2021년 동안 연령별로 암 환자 발생 추이를 봤더니 비교적 젊은 나이대인 20대 환자가 5년 새에 26%나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계속적으로 암 환자는 늘어나고 이제 연령대는 낮아지다 보니까 여기 의료기술이 점점 발달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암 치료 기법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실 때 난 보험은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보험은 모르지만 암보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근데 보험은 하나 정도 없어도 암에 대해서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고민을 하시는 게 사실 암 치료비보다는 암 진단비? 내가 진단받으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진단비가 사실 다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MC님이 치명적인 단점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힌트를 드리지 않을 거예요. 진단비 일단 저는 장점만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진단만 받으면 주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단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좀 보험료가 비싸다? 오, 그렇죠. 네. 보험료 비싸죠. 다른 담보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조금 높은 편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단점 아닐까요? 그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으로 꼽힐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험을 준비하실 때 단점으로 꼽힐 수가 있는데 이 진단비가 다른 치료비나 수술비랑 다르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단점이 뭐냐면 진단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왜 준비를 해야 되냐고 보통 물어보시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 생활비 목적으로 준비하세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암을 진단을 받으면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나 조금 일을 쉬면서 좀 여유롭게 병원도 다니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암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도 적정 가입 금액을 1년 정도의 연봉 수준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라고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치명적 단점이 여기서 나와요. 이 진단비는요.
최초 1회만 나옵니다. 내가 무조건 진단을 받으면 처음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발성 특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암 진단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주변에 암 진단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암이 쉽게 그렇게 빠르게 고쳐지는 병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완치가 된다고 해서 정말 완치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재발이 될 확률도 상당히 높고요. 오히려 수술을 했는데도 이거에 대한 치료가 훨씬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비 같은 경우가 단발성 특약이기 때문에 저는 부가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수술비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암 치료 진단비로 어느 정도는 설정을 해주셔야 진단비의 단발적인 부분을 조금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진단비가 장점이 있는 담보이기도 하지만 딱 한 번만 나온다는 게 큰 단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암 치료를 받으려면 다른 치료비 담보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치료비들을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하면 좀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네. 암 치료비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흔하게 암 치료 방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인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릴 이제 다양한 암 치료 방법이 이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에 어떻게 보면 원초적으로 파생되어 나오는 치료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항암 치료는 세대별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항암 치료가 나뉘어지는데요. 1세대 항암제는 화학 항암제,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 그리고 3세대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사실 암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항암 치료하실 때 나는 조금 항암 치료는 받기 싫어요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1세대 항암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1세대 항암제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랑 비슷했어요. 항암제를 투약을 했을 때 우리가 암세포만 사멸을 시켜야 되는데 암세포랑 정상세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암세포랑 동시에 정상세포들을 마구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암 치료하실 때 가장 두려워하시는 거 머리카락이 빠지시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화장실을 많이 가거나 아니면 혈변이 나오거나 하는 것처럼 정상세포들까지 같이 공격을 한다는 게 가장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해서 그러면 우리가 딱 특정해서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 항암제를 만들자 해서 나온 게 이 2세대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붙은 것처럼 암세포를 표적해서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는 항암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점 자체는 암세포만 공격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암세포를 공격하는 데에 대한 기술이 들어가고 개발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싸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3세대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항암제랑은 조금 차별점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투약을 했을 때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건데 이 3세대 면역 항암제는요. 반대로 환자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다른 조치를 취해서 암세포들한테 붙어서 다른 정상세포랑 붙어서 재발하거나 다른 데로 전이되지 마라고 해서 면역 항암제라고 불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2, 3년 정도 안에 굉장히 급부상한 항암제로 꼽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이 또한 많이 가격적으로 비싸다는 게 가장 단점으로 꼽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표적 항암제랑 면역 항암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항암제 중에서는 꿈의 항암제라고도 불리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발달하고 치료법이 다양해지면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일단 항암 치료제 1세대, 2세대, 3세대 좀 차례차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항암 치료 말고 방사선 치료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좀 변천사 같은 게 있을까요? 맞아요. 방사선 치료도 항암 치료처럼 굉장히 흡사하게 변천을 해왔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아요. 방사선 치료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의 방사선 치료들은요, 굉장히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들도 어쩔 수 없이 사멸을 해야 되는 이제 조금 넓은 범위의 방사선 치료가 시행이 됐어요. 이게 이제 자료 화면에 보이시는 1세대인 항암 방사선 치료였고요. 아무래도 방사선이 너무 세고 넓은 범위로 조사가 되다 보니까 암세포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함께 사멸하는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그런 방사선 세기를 좀 조절하고 범위를 좀 좁혀서 우리가 정상세포가 아니라 암세포만 조금 공격할 수 있는 방사선을 만들자라고 나온 게 이 2세대 방사선 치료법인 표적 강한 방사선 치료입니다. 대표적으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랑 토모테라피라는 여러 부위의 암세포를 치료하는 데 적합한 치료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교하게 방사선을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컴퓨터로 따로 조절을 해야 돼서 이제 회당으로는 거의 100만 원 가량의 굉장히 비싼 비용이 또 단점으로 꼽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한 게 3세대 방사선인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예요. 이 치료법은 방사선 치료의 가장 큰 단점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료법인데요. 방사선도 그렇고 항암제도 그렇고 부작용이 남고 오래가는 이유가 치료가 끝나더라도 항암제도 그렇고 이 방사선도 그렇고 몸속에 오래 남는다는 게 부작용을 결국에는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성자 치료법이라고 해서 이 3세대 이제 방사선 치료법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데 양성자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이 암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이 에너지 자체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작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적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제가 좀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입자 치료가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만 따로 사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가장 최신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께서도 암 치료를 받고 계시다 보니까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선뜻 이 중입자 치료라든지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를 맞기가 선뜻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꿈의 치료라고 할 수 있는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회당 4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을 하고요. 정말 비싸네요. 네, 정말 비싸요. 그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10회에서 12회 이상을 맞아야지만 이제 치료 효과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굉장한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말 내 가족한테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다라고 해도 비용적인 측면 부분에서 아무래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이 이 치료법들을 따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치료비 보험이 더욱이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 일단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선뜻 받기 힘든 현실이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으면 참 좋잖아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잘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암 치료비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암 치료 방법들을 같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먼저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진단비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생활비적인 부분이라든지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놓고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암 진단비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진단을 받은 다음에 암에 대한 부분을 제거를 하고 나야지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암 수술비 보장도 당연히 필요한 특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비와 방사선 치료비로 나눠서 이 보험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항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항암들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암 치료비 특약과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항암 약물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되고 특정 호르몬 약물 치료 특약이라는 부분을 추가를 하셔서 내가 일반적인 암이 아니라 나는 호르몬 관련한 암이야.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전립선 암이라든지 호르몬 관련한 암일 때 또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호르몬 약물 치료비 특약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면역 이제 치료에 대한 부분 면역 항암제에 대한 부분인 카티 치료비 특약을 추가적으로 하셔서 항암 치료비 특약들을 조금 더 완전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비 특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 치료 특약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인 방사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특약을 준비하셔서 암세포만 따로 조사를 하실 수 있는 방사선 치료 특약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최신 어떻게 보면 방사선 치료에 대한 방법인 양성자 치료 특약이랑 중입자 치료 특약도 따로 준비를 하셔서 부가적으로 내가 꼭 받으실 수 있고 받아야 하는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만 준비를 하면 정말 공백 없이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암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인데요. 두 가지 치료 모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세 가지의 순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암제 치료는 가장 오래된 치료법인 1세대 화학항암제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에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았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암세포만 표적으로 공격하는 2세대 표적 항암제 치료고요.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된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항암제와는 다르게 환자의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치료가 3세대 면역항암제 치료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와 동일하게 가장 오래된 치료법인 1세대 항암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같이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2세대에는 방사선의 세기를 조절해서 암세포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가 따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최신의 3세대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법으로 양성자를 가속시켜서 환자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만 공격해서 치료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비 보험을 따로 준비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의 기법, 치료법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들과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 암 수술비 등을 챙기셔서 암보험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보장의 공백을 더욱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채영 전문가님께서 암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보통 다른 전문가님들께서는 진단비 위주로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좀 다양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채영 전문가님께서는 치료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좀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인 어머니께서 암 치료를 오랫동안 받으셨어요. 거의 한 5년 정도를 받으셨는데 네. 이 암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으실 당시에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실비보험만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원래도 보험을 가지고는 계셨어요. 네. 뭐 암보험이며 다양한 보험들을 가지고 계셨지만 사실 내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근데 과도한 보험료가 지출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보험을 해지하셨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암치료비 특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것도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단비도 좋고요. 수술비도 너무 좋고 암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 다른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결국에는 내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매달 나가는 이 지출에 대한 보험료의 지출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보험을 먼저 해지하거나 보험을 먼저 만지게 되시면 결국 내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보험에게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암치료비 특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꼭 이 보험에 대해서 잘 아시고 잘 준비하셔서 내가 혹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셨으면 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차영 전문가님께서 암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암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내가 치료비 보험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번쯤은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한 내용은 박성빈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우리 앞서가지고 암, 뇌심, 네. 3대 질환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암보험은 방금 우리 이창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보험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유지하기 어려워요 할 정도로 보험료가 좀 비싸기도 해요. 우리 앞에서는 조금 비교적 무거운 얘기 했으니까 네. 저희도 운전자 보험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네. 가볍지만은 않아요. 근데 비교적 좀 가벼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운전자 보험하고 자동차 보험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나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제가 지인들한테도 자동차 보험 잘 들고 있지?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준비했니?라고 물어보면은 나 운전자 보험 작년에 갱신해가지고 올해도 잘 들고 있고 올해 뭐 별로 할증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되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네. 되게 살짝 멍청한 건데 네. 아직도 운전자 보험을 자동차 보험이랑 헷갈려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다른 점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이 늘 헷갈리거든요.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에서는요. 우선 자동차 보험은 표에 보시듯이 이제 뭐 대인, 대물, 신체 손해,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요. 이렇게 말만 들으면 좀 들어본 말도 있고 좀 생소한 말도 있으실 텐데 먼저 대인, 대물이 뭐냐? 우리 상대방. 우리 만약에 운전하다 교통사고 났어요. 내가 상대방을 쳤어. 그러면 상대방 몸 다쳤으니까 병원 가야겠죠? 그게 대인이고요. 상대방 자동차 고장 났을 거예요. 그럼 고쳐야 되겠죠? 그럼 대물. 그리고 제 차도 고장 났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 차량 손해, 그리고 혹시나 저도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신체 손해 등등 이런 특약들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 보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과실 비율에 따라서 제가 잘못했을 때는 제 자동차 보험에서, 우리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부족한 보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 오늘 운전자 보험을 들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사고를 제가 냈다고 하더라도 또 제 차가 다치거나 제가 다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이제 그것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네. 물론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긴 하지만은 자동차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기도 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 대인 대물 다 해줘요. 네. 그다음에 내 차 다치고 내 몸 다치는 것도 내 자동차 보험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 민사적인 부분, 원래는 우리 옛날에는 그냥 일반 가벼운 접촉사고도 다 경찰이 개입되고 형사적 처벌을 받았었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 그러죠. 이제 좀 큰 사고, 좀 무거운 사고 말고는 우리 너네끼리 자동차 보험에서 민사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면은 우리 개입 안 할게. 라는 걸로 이제 큰 사고 제외하고는 우리 민사적 처벌, 민사적 책임만 다 하면은 만만히 사고 오. 처리가 끝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큰 사고. 큰 사고가 뭐냐면은 바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2대 중과실을 포함한 사고를 내게 되면은요. 우리 민사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 또는 행정적 처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12대 중과실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신호 위반이라든지 뭐 속도 위반, 뭐 무면허 이런 건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쭉 보시게 되면은 뭐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저희가 흔히 많이 보일 거예요. 뭐 터널이나 교량, 다리 위에서 실선인데 차선 변경하시는 분들 다 12대 중과실입니다. 그리고 또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도 있고요. 뭐 음주운전,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되게 당연한 것들이죠.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 나는 것들, 그다음에 횡단보도 침범하는 거, 인도 침범하는 거죠. 무면허, 승객 추락 방지, 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사고, 화물 고정 조치 위반 등등등 12가지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네. 법으로 정해놓은 거를 어긴 다음에 사고를 내니까 당연히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형사적 처벌 받으면은 당연히 뭐 벌금도 내야 되겠죠. 행정적 처분 받으려면은 뭐 피해자한테 배상도 해줘야겠죠. 요런 거 보장해 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네,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면 말 자체가 조금 무겁고 좀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사고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한 번쯤은 어겨봤을 만한 사고들도 있어서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보장을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장을 해주는 걸까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여기 12대 중과실에서도 당연히 뭐 음주 사고나 이런 거는 면책 사항이에요. 좀 괘씸한 거니까 12가지 네. 다 오겠다고 다 주는 거는 아닙니다. 오. 네. 그리고 또한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12대 중과실을 포함한 사고,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안전운전해. 나는 면허도 한 번에 땄고 네. 우리 뭐 운전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 가지고 나는 속도도 한 번도 60 넘어본 적이 없어. 난 안전운전만 해. 그럼 나는 운전자 보면 안 들어도 되겠네. 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물론 12대 중과실을 포함하지 않은 사고라도 피해자가 가벼운 접촉 사고지만은 피해자가 중상해 혹은 말이 안 되긴 하죠.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 피해자가 중상 혹은 사망에 이를 수는 없겠지만은 꼭 12대 중과실에 포함하지 않은 사고인데 나는 정속 주행하고 있고 이렇게 쭉쭉 가고 있는데 뭐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뭐 그냥 보행자라든지 이런 거를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면은 네. 피해자가 당연히 중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없을 수는 없겠죠. 이런 사고에도 당연히 행정적 처분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어떤 담보 내용이 있느냐? 가장 첫 번째로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란 특약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보장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민사적 교통사고 나면은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 받으시고요. 저희 뭐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뭐 한 이 정도 금액에 합의 보시죠 하는 민사적 합의가 있습니다. 네. 그거 제외하고 형사적 합의.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라에서 하지 말란 거 어겼으니까 법원에서 사고 냈으니까 너 피해자한테 또 배상해줘야 돼. 네. 이런 형사적 합의금 명목으로 나오는 보상 항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이렇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걸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합의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더한 경우에는 형사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는 벌금과 재판은 당연히 피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최대 3천만 원과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금은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생각보다 큰 금액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 금전적 피해는 조금은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네, 보상되는 금액이 적지 않은 것 같네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안 내는 게 최선인 건 맞지만 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유의할 만한 사항들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시간이 되는 한 가장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민식이법. 민식이법 당연히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좀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민식이법이 2020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유의할 점 민식이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즉 형사합의금 담보가 가입금액 한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2020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혹은 합의금 담보가 대략 한 3천만 원 한도로 돼 있으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도를요 2억까지 올려주시는 게 좋겠죠. 네, 쉽게 말을 하면은 민식이법 개정 이전에 개정으로 인해서 좀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20년 3월 이전에 보험을 준비를 하신 분들은 보장 금액이 조금 적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팁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네. 운전자 보험이 오래되셔가지고 나는 3천만 원밖에 준비 안 돼 있어 하시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중복가입 통하셔가지고 가입금 한도를 2억까지 상향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 그러면 나 보험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보험 비싸지는 거 아니야? 보험 하나 또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한 보험료 만 원 이하 금액대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 가입금액 한도가 3천만 원인지 이상인지 이하인지 2억 원인지 확인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면서 유의할 만한 첫 번째 사항으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우리 키워드는 6주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주 미만인데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 보면 보장 폭이 달라졌잖아요. 보장 폭은 높아졌어요. 가입 금액 그래 뭐 2억 원 한도로 준대. 고맙네. 2억 원 한도로 준다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지급받을 일이 생겼는데 보장 범위에 해당이 안 돼서 안 주겠대요. 그러면 내가 2억을 갖고 있든 3천만 원을 갖고 있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쵸. 이제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2020년 3월 이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에서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지만 이때 교통사고 치료 지원금을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6주 이상, 6주 미만을 좀 키워드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6주 말로만 들으면은 크게 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네. 6주 이상 진단 받으면은 얼마큼 다쳐야 될까요? 뭐 뼈 하나 부러지면은 6주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거 저는 제 실사인데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치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멋쟁이 뿌리는 건 아닌데 네. 창틀에 이렇게 팔을 올리고 있다가 치여가지고 네. 팔꿈치가 이렇게 기대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는데 계속 아파가지고 정밀 검사 좀 받아보자 했더니 여기 진짜 조금만 한 5mm 실금이 가 있대요. 근데 그것도 골절로 치나요? 골절이에요. 오. 당연히 골절이죠. 네. 근데 골절 진단 받았는데도 전치 4주 나왔어요. 이제 조금 우리 작은 뼈라 그런 건데 좀 대퇴부라든지 갈뼈, 쇄골 등등 큰 뼈가 부러지면은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좀 큰 사고가 나셨어요. 신호 위반 차량이랑 사고가 나셨는데 제 지인이 피해자였는데
갈비뼈 3개 부러지고 쇄골 부러지고 뭐 허벅지 부러지고 골반 다 부러졌어요. 온몸에 큰 뼈랑 뼈는. 아이고. 근데도 전치가 10주 이하가 나왔어요. 오. 그렇게 많이 다쳤는데 10주만으로 절대로 네. 회복될 그런 피해 부상이 아닌데도 그러니까요. 전치 10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치 6주 이상의 사고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사고, 엄청 큰 사고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전치 6주 이상의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드문 게 요즘 차들 얼마나 잘 나와요. 내가 그쵸. 가다가 내가 브레이크 안 밟아도 앞에 뭐 있으면 알아서 서요. 맞아요. 그리고 알아서 쓰고요. 또 그리고 또 우리 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시속 30km로 가고 있었어요. 30km로 가고 있는데 누가 하나 초등학생이 툭 튀어나왔네. 그럼 30km에서 차가 알아서 팍 씁니다. 그럼 제동거리가 굉장히 짧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리 하다못해 접촉이 나더라도 그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부상 수치가 나올 수는 굉장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주 이상의 사고는 확률이 적으니까 6주 미만의 사고에만 지급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하면은 보장 범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운전자 처리 지원금이란 특약이 6주 미만의 사고에도 적용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증권 보시면요. 괄호치고 자그맣게 6주 미만 사고 뭐 괄호 닫고 이런 글씨 혹은 괄호 열고 42일 미만의 사고에도 적용 괄호 닫고 뭐 이런 글귀가 보이시면은 해당이 되는 거니까 큰 걱정 없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로 유의할 만한 사항으로는 6주 미만 사고에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보장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하면서 유의할 만한 사항 또 있을까요? 유의할 만한 사항, 우리 앞에서는 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우리 세 번째로는 약관 개정 한번 얘기해볼 건데요. 우리 아까 민식이법은 2020년 3월경이었죠. 이번에는 좀 더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17년 1월부로 개정된 합의금 보상 절차입니다. 우리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뭐 법원에서 그 판결 땅땅땅 나가지고 피해자에게 얼마 보상하세요, 얼마 배상하세요라고 지급 명령이 떨어져요. 네.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민경님 피해자고 제가 가해자예요. 민경님에게 5천만 원 배상하세요라고 판결 명령이 떨어지는데 당장 내 주머니에 5천만 원이 없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합의를 못 하거나 합의를 꼭 하고 싶으면 뭐 대출을 받거나 어디서 빌려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합의를 할 수밖에 없죠. 합의 못하면 내 네. 손목에는 은색깔 액세서리가 오. 생길 텐데. 네. 그렇죠.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내 주머니는 돈이 없어. 그러면은 대출 받아야 돼요. 대출 받으면은 이자 나가죠. 그쵸. 또한 내가 목돈 마련해서 대출 상환하려고 해도 중도 상환 수수료 나가죠. 부가적인 금전적 손해가 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출이 뭐 요즘 뭐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대출 금액이 쉽게 나오겠어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은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해지. 왜냐면 그 해지연금금이 옛날부터 뭐 종신보험 이렇게 10만 원씩 듣다 보면 해지연금금 무시 못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거 해지해가지고 뭘 일단 합의부터 봐야지, 급한 불도 꺼야지 하면은 당연히 내가 낸 돈 100% 못 돌려받는 건데 여기서도 당연히 그쵸. 부가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이 되죠. 요거를 이제 2017년 1월부터는 먼저 내 돈 안 들어가고 보험회사에서 바로 피해자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 돈은 빠져나갈 일이 없어서 참 똑똑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운전자 보험이 2017년 이전 건지 이후 건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준비하신 분들도 내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한번 세 가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적 처벌, 행정적 처분 받는 건데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법을 어겨서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전자 보험은 법이 바뀔 때마다 계속 우리 운전자 보험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족한 부분 뭐 중복 보장으로 10,000원대로 채우실 수 있어야 하는데 법이 10번 바뀌면은 1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운전자 보험은 추가를 하시기보다는 그때 법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변경을 해주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기적으로 내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 개정이 된 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다양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